여기 키도 작고 왜소한 한국인은 보잘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단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광경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티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제 인생은 한국 문화 없이는 논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죠. 특히나 저는 다소 삭막했던 저희 집을 한국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뭉치게 하기도 했는데요. 늘 바쁘고 피곤한 저희 집은 거의 식사 자체도 함께하는 법이 없었고, 특히나 아빠는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일이 끝나면 늘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시곤 했죠. 그러나 제가 항상 틀어놓은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져들게 된 가족들은 이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마티, 한국 드라마는 분명 내용도 참신하고 작품성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니? 일단 배우들이 동양인임에도 이렇게나 키가 큰 것도 비현실적일 뿐더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좋을 리도 없어. 저는 처음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좋다고 소문이 난 상태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것을 넘어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크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즉,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인 장면들만 방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고집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데 이곳에서 민폐를 부리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며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마티, 한국인들이 아빠의 레스토랑에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하니? 그들은 절대로 줄을 서지 않고 반드시 줄 앞으로 새치기를 한 뒤 자신들의 동료들을 불러온단다. 이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은 한국인인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에서는 동료들까지 챙기는 의리를 보이는 것이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한 번은 한국인들이 새치기를 하려고 팔꿈치로 사람들을 치고 가는 바람에 싸움이 난 적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싸움이 났다 하면 반드시 자신의 동료들을 데려와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에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고 나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줄이 너무 기니 레스토랑 앞마당에서 기다리겠다며 술판을 벌이곤 하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놓을 뿐더러 웬 톡쏘는 썩은 음식들과 술을 엄청나게 먹어댄 뒤 모든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술판을 벌인 마당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지워지지 않는 악취가 남고 말지. 이들은 항상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을 좋아하니 쓰레기 정도는 치워줄 수 있지 않느냐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는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와 심각한 소음까지 발생하니 대기하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도 전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또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황당한 요구를 해대던지 8명이서 파스타 하나 시켜놓고 번역기를 이용해 자신들은 한국인들이니 인원수대로 서비스 음료를 달라느니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 하나만을 주문해놓고 자신은 한국인이니 대접을 받아야겠다며 자신의 개인 웨이터를 요구하기까지 한단다. 한국인들은 음료와 소스를 5분마다 지속적으로 리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접시를 한 입 먹을 때마다 새 접시를 요구하기도 하지. 식기류와 냅킨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막무가내로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단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리필한 소스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훔쳐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나 많은 거 아니? 물론 이들은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없단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스토랑에 인분을 싸고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퍼붓는 등 반드시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인들의 악랄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환상이 아니라고 할 거니?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한국인이 아닌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었다가 중국은 파도 괴담뿐이라 흥미를 잃었고 한국만을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 문화가 프랑스 전역을 지배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특혜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로채고자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자연스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기에 저는 아빠 보고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나 오래 봤으면서 어째서 아직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질책을 할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키도 매우 작고 전혀 씻지를 않아서 얼굴에는 빈곤함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에 반해 한국인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겼죠. 이런 외형만 봐도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마티,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는 게 좋겠구나. 애초에 한국인들의 키가 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전쟁을 거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니? 오랜 전쟁으로 영양실조와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했던 다른 나라들을 좀 보렴. 이들은 아직까지도 평균 신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심지어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도 키가 작고 왜소한 동양인들이지 않니? 즉,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저는 아빠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저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준 만큼 저 또한 한국의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를 위해 그간의 민폐 짓이 전부 중국인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아빠를 완전히 설득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레스토랑 안에서 저는 정말로 민폐를 부리고 있는 동양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의 외모만 보고도 곧바로 중국인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매우 좁은 어깨와 작은 키, 그리고 관리라고는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외모 등 이건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계산대에서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할인을 해달라며 떼를 쓰는 중국인에게 제가 독학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는 역시나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편견이 가득한 아빠는 제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특단의 수를 내놔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직접 해외여행을 가보는 거였죠. 안 그래도 아빠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의 정기 휴관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충분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아빠는 이번 휴가 때 갈 곳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일단 공항부터가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은 하나의 공항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 버스, 택시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공항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전혀 혼란스러움이나 복잡함 없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지만 아직도 프랑스 공항은 혼란과 복잡함으로 아비규환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로 이러한 복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고개를 돌리던 그때 아빠는 정체불명의 표정을 지으며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티, 한국 공항에서는 직원의 키를 보고 선발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그랬습니다. 아빠는 입국 수속을 진행하느라 한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신장을 가진 한국인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내내 목이 빠져라 우러러봐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몹시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중년의 외국인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자 허리를 숙이며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줬다고 했죠. 아빠의 키는 176cm로 프랑스에서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도착부터 난쟁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고 아빠는 키가 작다고 알려진 아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 곳곳에 있는 딱 봐도 아빠보다 한 뼘 이상은 큰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래도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이고 프랑스에서 봤던 난쟁이 진상 손님들을 한국인이라고 할 거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빠는 저 사람들은 동양계 혼혈 미국인일 거라며 한국인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고집불통의 아빠를 데리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등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에는 등산을 할 만한 마땅한 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멋진 산이 존재했고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등산을 하는 다소 특이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등산을 와서도 여전히 동공이 확장되며 허공을 응시하는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티, 내가 뒤처진 너를 기다리느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분명 내가 있는 곳보다 낮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나와 눈높이가 똑같더구나.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 맞는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아빠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아빠보다 낮은 곳을 밟고 있어도 충분히 아빠와 눈높이가 똑같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빠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리빠진 채 등산을 계속했지만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노인들마저 아빠와 저보다도 체력이 좋았거든요. 프랑스의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거동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빠는 한국의 험준한 산에 이렇게나 많은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당황하면서도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보니 약해 보이기만 했던 한국의 노인들은 아직 젊은 저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덩치만은 매우 컸고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도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동양인은 작고 왜소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모습이었죠. 이러한 불가사의한 한국 중장년층들의 체격 때문인지 이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뒤에 있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저희를 앞지르는 체력을 보여줬고 아빠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색다른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산을 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힘내라며 초콜릿이나 물 등 여러 음식과 생수들을 주고 갔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남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전무하기에 저희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사려 깊음에 크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소 특별했던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빠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웬 대형 체육관 시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시설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체육관에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체육관에는 외넷된 학생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림잡아도 아빠보다 2뼘 이상은 컸거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곳은 한국의 학교 체육시설인 것을 알아챘고 이 거인들의 정체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빠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티, 이들은 분명 체육시설에서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 주민들일 거야.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키가 클 리가 없지. 하지만 아빠는 이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곳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를 물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사정을 들은 체육교사는 저희가 원한다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친절한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들조차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음에도 웅장한 체육관 시설과 심지어 잔디 운동장과 농구대, 배구대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라셨죠.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지만 프랑스 학교는 체육관은커녕 제대로 된 농구대조차 가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프랑스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뜻하지 않은 손님인 저희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고 자신들의 배구 연습에 끼워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아마추어 배구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극성인 배구 팬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큰 키를 이용해서 스파이크까지 내려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빠는 고등학생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내려찍히는 공을 건드려보지도 못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빠의 스파이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 때문에 빈번히 공격 실패로 돌아갔고 아빠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는 달리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아니, 어떻게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지? 한국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렇게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매너도 없다며 무시하던 아빠는 이젠 자신이 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모양이었고, 심지어 큰 키의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까지 먹었는지 그저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한 채 쓸쓸히 체육관에서 나올 뿐이었어요. 뭐, 아빠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을 먹든 말든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저희는 학교를 구경시켜주겠다는 체육교사를 따라갔고, 이내 환상적인 식단을 자랑하는 한국 학교 급식실에 들르게 되었거든요. 학교 급식에는 쌀, 생선, 고기, 야채, 과일과 같은 다양한 건강 음식이 포함되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의 영양에 대한 강조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매번 영양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싸구려 급식만이 제공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영양소가 완벽하게 고려된 고급 식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수가 있는지 아빠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도 유전적인 한계가 있는 동양인들의 신장이 이렇게나 큰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겠다며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전쟁뿐만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부터 심각한 경제적 착취와 영양 결핍을 겪었었거든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 경제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희생 위에 일본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양의 쌀과 다른 필수 작물들을 전부 일본으로 수출해야만 했고, 한국인들은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불충분한 영양 상태로 남겨졌다고 했죠. 이것은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죠. 결국 부적절한 영양, 열악한 의료 및 가혹한 생활 조건의 조합이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농업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죠. 이러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의 극심한 가난과 식량 부족으로 특징지어졌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후 초기의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고 했습니다. 유엔과 같은 기관들과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원조에 기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를 현대화하고 농업관행을 개선하며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 경제를 변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무래도 이때쯤에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키를 어느 정도 되찾은 상태였겠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한 자신들의 끈기와 헌신을 보여주려는 듯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정신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공장들과 산업 일자리들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함으로써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 동안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가혹한 조건에서 극도로 긴 노동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일주일에 6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러한 조건들은 섬유, 조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널리 퍼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희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섬유 산업의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들이었고 덥고 시끄럽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장들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그들의 직업에 헌신했죠. 공장 노동자들 또한 일주일에 6일,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과 헌신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당한 희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휴식 없이 일한 한국인들은 어렵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원과 다른 교육 자원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이러한 끊임없는 교육의 집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세대를 낳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은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장기 동안 향상된 영양 섭취는 평균 신장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그들의 경제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평균 신장이 증가할 수 있었죠. 즉 한국인들은 일본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잃었던 신장을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빠르게 회복했고, 심지어 어쩌면 자신들이 원래 가진 유전자까지 초월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균 신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신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을 능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고, 이 놀라운 성취는 단지 향상된 생활 수준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고 눈시울까지 붉히셨을 정도로 한국의 발전사는 정말 하나의 영웅 소설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지금껏 이런 훌륭한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이제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해오기까지 했죠. 실제로 아빠는 중국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저는 아빠에게 약간의 한국어를 가르쳐준 상태고 이제 한국인의 외모적 특징을 완전히 인지하게 된 아빠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어를 사용하며 여러 질문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못할 시 곧바로 쫓아내버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한국 지킴이가 탄생해서 매우 뿌듯한 상태고 한국 문화가 점점 더 프랑스를 장악해가는 지금 아마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 지킴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한 더욱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회의실. 한동안 잠잠하던 회의실에는 국방부 유력 관계자와 미 첩보부 관계자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모여 한국과 관련한 진지한 회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한동안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이 대체 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드류라고 합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동안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바쁜 상황이 지나가나 싶더니 제겐 또다시 긴급회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 테러를 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오물풍선을 그저 해프닝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미국의 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소식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고 저희 쪽에서도 북한이 한국이 핵개발을 하기 전에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간을 보려는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회의로 미 첩보부 관계자가 나서 연설을 시작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기존의 미사일 도발 수단 대신 오물을 사용하는 선택은 한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격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한국의 강력한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측의 분석가들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 북한 입장에서는 특단의 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북한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술로 오물풍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풍선 사건의 국제적 그리고 한국의 국내적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할 만한 은밀한 활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오물풍선 발사 같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비밀 핵실험이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와 같은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거든요. 또한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이 지연되는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이 한국이 핵무장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갈등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오물풍선과 같은 비전통적인 공격으로 도발함으로써 한국의 균형을 깨뜨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위협에 몰두함으로써 관심과 자원을 핵무장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인정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나감으로써 잠재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한국이 본격적인 핵무장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벌려고 하는 다소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번 시간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책을 생각해낸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기습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백지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셈이거든요.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의 몇몇 사람들은 이마를 짚으며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의 뒤이은 연설에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고 아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쪽의 노련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할 명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냄으로써 나중에 한국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한국 쪽이 오물풍선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지면 그 즉시 화학물질이 담긴 풍선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이러한 오물풍선은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보복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군사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물풍선은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더 크고 사악한 계획의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 또한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미 저희 쪽의 첩보원들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비전통적인 전쟁 전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대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국제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심각한 보복 대응을 유발하지 않고 도발을 얼마나 멀리 확장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북한은 중국이 어떻게 전염병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를 오염시켰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기에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물풍선이 비밀 생물 전쟁 연구를 위한 시초가 된다면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폐기물이 담긴 풍선을 보내 생물학적 작용제의 확산 패턴, 효과 및 심리적 영향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더 크고 파괴적인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한 소규모 실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발 전염병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에 있는 모두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저희 모두는 중국발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왔거든요. 그런데 백악관 유력 관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놀라운 반박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북한이 이러한 거창한 계획을 완성할 만한 기술과 자원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북한은 한국이라는 거인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물론 북한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고 견제하는 건 오히려 한국 측의 손해가 될 겁니다.
한국은 잃을 게 너무 많은 국가고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자 미 첩보부 관계자는 다시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왔죠. 맞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혼자서 이런 계획을 꾸밀 능력은 안 되겠죠. 그러나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문제아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오물풍선 사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핵무장할 한국의 영향력과 정책에 간접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양국이 조율한 전략적 공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적대 행위에 직접 연루시키지 않고도 한국을 자극하고 미국의 한국 핵무장 승인에 대한 결심을 다시 고민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세계가 북한에 기이하고 선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장을 진전시키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죠. 즉 오물풍선은 연막 역할을 하며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서 벗어나 언론 보도와 외교적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첩보부 관계자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확실했죠.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도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드리죠. 북한은 자신들이 만약 한국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파장을 겪을 것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강력한 공격도 신속하고 치명적인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이해는 상징적인 도발을 넘어 어떠한 심각한 군사적 행동에도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한국과 북한과의 사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북한은 북한 그 자체의 위협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더욱 위협적인 법이죠. 그리고 북한은 식량, 연료, 무역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심각한 국제 제재나 군사 개입을 초래하면서 한국과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게 심각한 군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기도 하죠. 즉,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장을 통해 새로운 패권국이 될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정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양국은 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북한이 처리하면 이들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 아닐까요? 물론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 편이 좋겠지만 문제는 한국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이 떨어질 시 한국은 단 몇 달 안에도 곧바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 같은 여러 규제들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엄청난 주목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쩌면 미국보다도 저력있고 잠재력 높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도발도 자제시키면서 한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호의와 협력을 보여주는데 매우 진심인 상태죠. 한국이 그저 핵무기만 개발해낸다면 이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에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어떤 국가보다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이 중요한 국가고 실제로 러시아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자존심마저 전부 버리고 한국에 숙이고 들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일단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첨단 무기는 이미 아시아권의 국가부터 동유럽까지 싹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의 강력한 면모만 봐도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이 떨어질 경우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이 나라가 일반적인 핵무기만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의 그간 원자력 개발을 통해 비축해둔 우라늄과 이들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면모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핵보다도 훨씬 발전된 핵무기를 그것도 수천 발이나 개발해낼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존경도 바로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힘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인 힘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국력이야말로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이 평가하도록 이끈 것이죠. 러시아는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마당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계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인데 압도적인 핵무기를 가지게 될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반드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할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 척이라도 지지 않으며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올라설 한국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상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며 어떻게 해야 한국이라는 신흥 패권국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우호 관계로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일전에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주는 한국을 비방할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러시아의 다소 자존심 상하는 노력은 이 지역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국에 진지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연설을 마쳤을 때 첩보부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을 시작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고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핵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이 나라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핵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한국에 대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관계자는 단호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문제와 국가가 아닌 모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 덕분에 이익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착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지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낼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의 역사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고 아마 푸틴은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 한국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성능의 핵무기들을 매우 빠르게 개발해낼 것이고 러시아를 가뿐히 넘는 엄청난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을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정밀공학 및 재료과학 수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준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방산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자, 반도체, 조선 등 각종 민간 산업에서도 기술력의 선두자리에 서 있죠. 물론 한국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핵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도 현재는 한국 특유의 우수한 인적 자원 덕분에 완전히 극복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재다능함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단순한 핵분열 기반의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아닌 이러한 원시적인 핵무기를 건너뛰고 핵융합 폭탄, 즉 열 핵무기를 개발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열 핵무기는 소수 동위원소를 사용하기에 전통적인 핵분열 기반의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미사일을 수십, 수백 발은 날려야 하겠지만 핵분열 미사일 단계를 뛰어넘은 한국은 열핵무기 미사일 단 몇 발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전부 다 끝장낼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핵무장 국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수십 년이나 걸렸다면 한국은 핵무장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의 미사일 역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미사일은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스텔스 기술이 통합된 공포의 ICBM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한국의 핵탄두는 적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전부 피해내서 발사와 동시에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전부 요격하면서 탐지되지 않는 강력한 핵미사일 몇 발로 적국을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너무나도 이미지를 잘 쌓아온 탓에 전 세계는 한국이 이렇듯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에 엄청난 지출을 하는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이러한 강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러시아는 핵무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의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치르려고 해봤자 한국은 북한쯤은 한 손가락으로도 놀아주면서 핵 개발에 있어서 지체 없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핵미사일을 갖게 된 한국의 총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도 향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사실상 국제왕따가 돼버린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러시아가 한국의 필요 이상으로 저자세로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외에도 강력한 점들이 많은 국가거든요. 일단 한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과 산업 부문에 의해 이끌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삼성, LG, 그리고 현대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강점은 한국을 국제무역의 중요한 참가자이자 경제협력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력과 버금가는 강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5G 기술, 로봇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빠른 발전은 세계적인 표준을 세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 협력의 가능성과 한국의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기에 점점 더 세력이 커질 한국이 안이 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결국 이들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는 자신이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첨단 국방 기술과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의해 뒷받침되는 현대적이고 매우 능력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의 전략적인 국방 체계와 준비태세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그간 자신이 침략해온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국방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겐 동유럽을 다룰 때와는 달리 매우 섬세하고 다소 숙이고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한국의 강력한 힘은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게 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강제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구걸과 비슷한 관계 요구는 제가 연설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북 철도와 같은 남북한이 참여하는 3자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지역 연결성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여러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힘과 영향력을 경계하는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상 북한이 한국에 진지한 공격을 감행할 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백악관 관계자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첩보부 관계자 또한 자신의 논리적 결점을 인정했죠. 아무래도 여러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당신의 의견이 조금 더 합당한 것 같군요. 물론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을 하겠지만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어질 일은 없으니 한국은 그저 북한만 신경 쓰면 되겠죠. 당연히 한국은 최소한의 긴장의 끈마저 놓지는 않아야겠지만
여전히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끝에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을 키움으로써 완벽한 나라로 거듭났기 때문이겠죠. 저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성장한 한국이 몹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미국 안보의 핵심이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최근 이곳 연구소에는 한국과 관련한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한국은 이대로 끝장이냐 아니냐는 다소 살벌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들이 무슨 회의를 나눴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우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하게 돼서 연구소 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것은 이제 초읽기 수순이라는 매우 경악스러운 정보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 이러한 소식은 그리 놀랄 것도 없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뿐더러 얼마 전 북한에서는 정권을 뒤엎으려는 충격적인 시도까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한국 침공에 대비하고자 저희 연구소와 국방부 측과의 고위관계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한국 침공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충격적인 근거를 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한국 침공에 대한 신호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 관련 연설을 했을 때부터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에 대응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없어지는 셈이고 따라서 북한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의 자체 핵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핵 능력이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이러한 인식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권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핵무장된 한국은 힘의 균형을 한국 쪽으로 압도적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래의 완전한 핵무장국이 된 한국과 맞서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기가 아직 개발 중일 때 전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예방적 전쟁 교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북한 쪽에서도 이러한 한국 기습은 몹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기꺼이 그러한 선택을 감내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장한 한국의 임박한 위협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내부 지지를 활성화하고 국내 문제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고양이를 무는 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최근에는 더욱 암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북한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한국 침공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희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들이 전 최고 지도자이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무덤에 폐기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김씨 일가가 거의 신격화되고 있는 북한에서 이러한 행위는 신성모독과 다름이 없고 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정권 통제의 초석인 김씨 가문을 둘러싼 인간 숭배에 기꺼이 도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희 측 정보원은 북한 이곳저곳에서 반체제적인 낙서와 구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글들은 북한 정권의 부패, 억압, 그리고 정치 실패를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권의 권위와 선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저항 행위는 북한 인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이러한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정권의 공포 기반 통제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죠. 하지만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데요. 이러한 북한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안 그래도 일촉즉발이었던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상황에 있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 되었거든요. 김정은 체제의 내부적 불안과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저희는 북한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침공하여 내부 문제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잘못된 관리, 중국발 전염병 대유행으로 악화된 경제적 어려움은 광범위한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기에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상황과 같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북한 정권 내의 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저희 쪽 첩보원들은 북한이 실제로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거짓 작전을 조직하여 비무장지대를 따라 사건을 일으키고 한국을 이유 없는 침략자로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을 침략자로 묘사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집시키면서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북한 정권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비판론자들과 의심스러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과 숙청을 정당화하면서 적과 협력하는 반역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죠. 하지만 북한보다 더욱 성가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개입이죠. 저희는 중국이 북한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에서 미국과 연합하는 통일한국을 두려워하고 있고 북한의 기습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 중국까지 참전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시나리오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실상 미국도 자동 참전이고 그렇다면 세계는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 관계자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에 연구소장님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현재 체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이 한국과 맞붙었다간 그건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학살쯤의 양상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는 북한도 잘 알고 있죠. 한국의 국방력은 이젠 두말할 필요도 없는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의 약점을 굳이 꼽자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에 따른 핵무기가 없는 국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억지로 한국을 침공하고자 할 때는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 명령이 떨어진 직후쯤이 되겠죠. 한국의 핵개발 소식은 안 그래도 혼란스러워진 북한 정권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다 줄 것이고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 연구에 필수 인력들을 투입했을 때를 노려 침공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국가로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최악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틈을 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틈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이죠. 일단 현재 한국은 원자력 기반 시설과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은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핵무기 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기관들은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죠. 물론 한국은 세계적인 R&D 강국으로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민간 분야와 방산 분야 모두의 기술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핵 개발이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전문성은 초기 연구 및 설계 단계를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는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 플루토늄의 신속한 생산과 정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모으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원자력 강국답게
핵 개발 시작과 동시에 발전소에서 나온 상당한 양의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은 현재의 핵물질과 고도로 발전된 기술만으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한국이라도 핵 개발에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 달, 만약 전시 상황 같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면 몇 주만 해도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만약 오판으로 인해 한국을 침공한다면 그 즉시 북한이라는 영토 자체가 지도상에서 영구히 지워지고 말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듯 북한 정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체제 붕괴 위기에 몰린 북한은 한국을 침공함으로써 내부를 단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아예 군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지휘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은 군인과 장교들이 반란에 직면하여 귀순하거나 보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도망갈 것이고 이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북한인들마저도 정권이 무너지면 군대의 사기와 충성도는 떨어질 것이고 응집력 있는 리더십이 없으면 대규모 작전을 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군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더 이상의 응집력이 없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게 된 한국은 통합된 방위태세를 갖게 되어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긴장을 상당 부분 해소한 한국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동북아에서 더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핵무장까지 하게 된 한국은 사실상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소장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답게 몹시 논리적인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거죠? 북한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따라서 당신의 북한만 움직인다는 주장은 가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북한에 의해 마지못해 참전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대리인으로 세워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중국이 참전한다면 양상은 당신이 가정한 대로만 흐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의 다소 날선 비판에도 연구소장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죠. 아니요,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기 전에 침공을 감행한다고요? 그건 한국 핵무장에 대한 논의 초반에나 그랬지. 지금의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슬그머니 한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기이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몇 년간이나 중지됐던 한국과의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정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며 한국에 아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은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문제 자체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매우 현실성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의 핵무장의 여파에 대한 연구가 완벽히 된 상태일 겁니다. 이젠 중국도 한국이 핵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면 당장 한 달 안에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만약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을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한 달 안에 끝내지 못할 시에 한국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핵무장을 단숨에 완료하고 유사시 중국 본토로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날려서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당연히 중국이 한국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을 침공할 것이고 오히려 한국은 대만보다도 앞선 중국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최근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한 달 내에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최근에 개발한 신형 무기 때문이죠. 한국은 최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의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강력한 기술을 토대로 또 다른 놀라운 무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바로 전자기 펄스 기술 발전입니다. EMP 기술 덕분에 한국 국방력은 방어 및 공격 능력에 강력한 차원을 더했습니다. EMP 무기는
전자 시스템과 인프라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어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 없이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죠. 이러한 EMP 무기는 적의 전자 및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조기 경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요격과 최대의 영향을 보장하는 다음 핵 공격에 대한 최적의 창을 만들죠. 따라서 중국군이 한국 침공을 시작한다면 한국은 EMP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 지휘통제소를 목표로 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군의 조정을 방해하여 그들의 작전의 혼란과 지연을 야기할 것이고, 한국은 그 틈에 미사일 공격이나 핵 공격으로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중국 본토를 즉각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EMP 무기는 중국의 감시용 드론, 위성, 정찰기를 무력화하여 중국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건 중국에 매우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정보 수집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왔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은 순식간에 중국의 눈을 빼앗아 버릴 것이고, 이제 주도권은 한국군이 완전히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EMP 폭탄은 중요한 방어 위치 위에 배치되어 전자차단 구역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중국군이 유도탄과 드론 폭탄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미 EMP로 인해 지휘통제소, 통신망, 무기체계 등이 무력화된 중국군은 미사일 유도 및 발사 능력이 무력화된 까닭에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인 핵미사일 사용도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들은 그저 한국군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 별다른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해낼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핵공격에 EMP 무기를 결합하면 전략적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EMP 폭발은 적의 미사일 방어망과 통신망을 무력화시켜 핵탄두가 방해받지 않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한국군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국군은 현대 전쟁에서는 숫자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고, 결국 한국 침공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는 석기시대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이룬 모든 문명이 초기화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한국을 침공한 대가죠. 다행인 점은 중국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거망동을 한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는 것도 원치 않아 하며 은근슬쩍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중국은 새로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올라설 한국이 영 안이 꼽고 견제하고 싶으면서도 핵무기를 등에 업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한국의 핵탄두가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을 점령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 소국이라며 무시해왔던 한국에 직접 회담을 요청하는 등의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을 감내하면서 한국의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비단 군사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한국과 친해지기 위해 기를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협력체거든요. 한국은 중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 무역은 매년 상당한 수치에 도달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및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만약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은 양국, 특히나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외교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에는 선택지가 많지만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고 사실상 국제 왕따가 된 중국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중국 산업이 한국 공급망과 깊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의 부품은 한국에서 오고 있고, 이제는 중국에 이러한 첨단 제품 수출을 해줄 나라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척을 지게 된 중국은 생산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를 돌아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는 선택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자의 예가 한국, 끌려다니는 후자의 예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조의 세계적인 리더지만, 중국의 아직 성장하는 기술 산업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장치를 위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즉,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기술 성장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경제위기 속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중국은 아직 잘 쳐봐야 중진국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국이 핵을 등에 업고 더욱 부상할 한국에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정은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되죠.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모두는 아시아 패권국으로 발전할 한국에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항구는 세계 해운 항로의 중요한 노드가 될 것이고, 분쟁은 해상무역을 방해하여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자국의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도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핵무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한국의 눈치를 보고 슬슬 비위를 맞추며 숙이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혹시 모를 돌발 행동까지는 예상할 수 없으니 한국도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결국 지금의 한국은 조금의 틈조차 없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상태고, 이러한 한국의 강력함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고 라이벌 국가로부터의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나라에 선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국가가 되었고, 이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죠? 한국이 결국 미국을 초월하는 최강국의 자리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최후방국인 한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적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한 국가였다면 핵무장은 오히려 이 나라의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핵무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그 날개를 전 세계에 활짝 펼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